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가기 대학생으로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현재와 같은 생활은 꿈도 못 꾸고 살았어요. 대학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고민이었으니까요. 저는 30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정규직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오가며 살았거든요. 변변한 학벌이 없었던 것도 이유였지만 그보다는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처지라는 게 더 큰 이유일 거예요. 제 왼쪽 뺨에는 보기 흉한 상처가 있거든요. 5살 무렵 생긴 그 상처로 인해 저는 지난 25년을 남들 앞에서 얼굴을 가린 채 살아야 했어요. 그리곤 늘 생각했어요. 상처가 생겼을 때 원장님이 바로 나를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지금쯤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라고 말이죠. 제 얼굴의 상처는 5살 때 같은 시설에서 살던 언니랑 그네를 타고 놀다가 떨어지면서 생겼어요. 상처도 상처지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바람에 덧나고 물집까지 생겨서 심해진 거예요. 내가 고아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나를 돌봐줄 부모님이 계셨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얼굴에 생긴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깨닫곤 해요. 그러니 상처는 제게 있어서 고아라는 낙인인 셈이죠.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반전을 맞게 되었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분들 앞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건국 신화를 보면 종종 아래서 태어난 위인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태어나고 얼마 안 된 무렵 그와 유사한 박스에 담겨 시설에 보내졌어요. 베이비 박스에 담긴 채 말이죠. 그것도 온 세상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해 있던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의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어떤 사연으로 저를 그렇게 버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한편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적어도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죽든 말든 상관 않고 방치했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남들 앞에 적어 내려갈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시설에서 살게 된 저는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을 엄마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가 많다는 건 친구가 없는 것과 같다. 그 말처럼 제게는 엄마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없는 것과 같았어요. 그분들이 제게 주신 따뜻한 온정은 엄마의 모정과는 다른 거였으니까요. 잠시 스쳐가는 온기 정도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하시는 분들은 되게 갓난아기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입양이 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입양이 불발되고 말았고 결국 시설에서 남게 되었죠. 그러다 제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저를 입양하겠다는 부부가 나타난 거죠. 그분들은 미국에서 살고 계신 교포 2세였는데 난임으로 고생하시다가 불임 판정을 받고 입양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지만 가급적 자신들 사이에서 낳을 수 있는 혈액형을 가진 12세 미만의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두 분은 모두 O형이었는데 그래서 시설에 있는 10살 이하의 O형 아이들이 대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선별된 아이는
저를 포함해 딱 2명이었어요. 8살인 저와 저보다 2살 위인 미나 언니였죠. 미나 언니와 저는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언니가 저를 많이 챙겨주었거든요. 저도 언니를 무척 잘 따랐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의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5살 때 미나 언니 때문에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언니가 저를 친동생처럼 챙기게 됐거든요. 당시 저는 시설 아이들과 흑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시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미나 언니가 혼자서 그네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아직 시설 생활에 적응이 안 돼서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거든요. 언니는 저와는 다르게 부모님 얼굴을 기억해요. 6살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생얼고로 이혼을 하시고 엄마랑 둘이 살다가 결국 시설에 보내지게 되었죠. 언니가 시설에 들어오던 날, 언니네 엄마가 그랬대요.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밥 잘 먹고 아이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언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금방 데리러 오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을 남긴 채 발걸음을 돌렸던 언니네 엄마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엄마가 오기만 기다리던 언니는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사실에 한동안 말도 않고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네에 앉아 멍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죠.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제가 언니한테 먼저 다가갔던가 봐요. 밥을 먹을 때도 꼭 옆에 붙어 앉으려고 하고 언니가 혼자 그네에 앉아있으면 곁에 가서 말도 붙이고 했던 모양이에요. 처음엔 저를 귀찮아하던 언니는 제가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른 채 버려진 아이라는 걸 알고는 가여웠던지 저를 무척 잘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 기억 속에는 몇 장의 사진처럼 이미지만 남아있지만요. 아무튼 그날도 저는 언니가 앉아있는 그네로 갔고 언니가 저를 그네에 태워 등을 밀어주었어요. 처음엔 재미있다고 깔깔대며 그네를 타던 저는 그네가 점점 더 높이 오르자 겁을 먹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늘 높이 붕 떠오른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네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곤 그대로 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린 거죠. 다행히 모래바닥에 떨어져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하필 누군가 모래판에 던져둔 깨진 유리병에 얼굴이 찍혀 큰 상처를 입고 말았죠. 피가 철철 흐르는 얼굴로 자지러지게 울자 언니는 덜컥 겁을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크게 다쳤으니 화가 난 원장님이 자기를 시설에서 쫓아내면 어쩌나 싶었던 거죠. 언니는 엉엉 울고 있는 제게 다가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나 이제 여기서 쫓겨날 거야. 나 때문에 네가 다쳤으니까. 난 이제 갈 곳도 없는데 어떡해. 아픈 것도 아픈 거였지만 그때 저는 언니가 시설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에 더 겁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달려온 선생님들과 원장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떨어진 거라고요. 사실 1분도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미나 언니가 말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다친 상처는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였는데 원장님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연고만 발라주셨어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치료 기록이 남아서 관리 소홀로 자신이 불이익을 받게 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치료비 낼 돈이 아까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방치된 제 상처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찢어진 상처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자원봉사자 중 한 분이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보호자분은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아이 얼굴을. 진작 와서 봉합수술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도 엄마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자원봉사자분은 제가 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고 자기는 부모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이 더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늦게 치료를 하는 바람에 저는 얼굴에 커다란 상처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았죠. 그럴 때마다 미나 언니는 저를 놀리는 아이들과 싸웠어요. 자기 때문에 내 얼굴이 엉망이 됐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꼈던 거죠. 학교에 입학을 하고도 저는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어요. 어떤 애들은 저보고 괴물이라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저도 모르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었어요.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툭 하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도 했죠. 그리고 그 무렵 원장님으로부터 제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은아, 미국에 가면 양부모님이 얼굴 수술도 해주실 거야.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이거든. 이 얼굴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했는데 내가 아주 한시름 놨다. 네가 친부모 복은 없어도 양부모 복은 있는 모양이다. 네 나이에 입양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제 얼굴 수술을 해준다는 말에 혹했던 저는 미나 언니랑 헤어지게 된다는 사실은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미나 언니한테 달려가 자랑을 했죠. 언니, 나 미국으로 입양될 거래. 거기 가면 얼굴 수술도 해줄 거라더라. 나 이제 친구들 앞에서 마스크 안 써도 돼. 잘 됐지? 그런데 누구보다 기뻐해 줄 줄 알았던 미나 언니가 입술을 뾰루통하게 내밀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너 혼자 미국 가서 살게 됐다고 나한테 자랑할 일이냐고. 지은이 너 미워. 미워 죽겠어. 뜻밖의 미나 언니 행동에 저는 벙찐 표정이 되었어요. 내 얼굴에 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데 왜 화를 내나 싶었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해버렸어요. 내 얼굴 수술해준다는데 언니는 왜 화만 내? 내 얼굴 언니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림을 받는지 알아? 나도 언니 싫어. 언니가 미워 죽겠어.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우리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밥도 멀찍이 떨어져서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미국에 입양을 가게 된 사람이 제가 아니라 미나 언니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원장님을 찾아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제 눈을 피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은아, 이번엔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언젠가 너도 좋은 집으로 입양될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 원장님은 제가 입양이 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진 않으셨지만 저는 아무래도 제 얼굴에 난 상처 때문인 것 같았어요. 어린 마음에 저를 수술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포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나 언니를 찾아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언니 때문이야. 언니 때문에 내가 입양이 안 된 거라고. 언니 미워. 정말 미워. 그때 미나 언니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아 보였어요. 마치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수술 기회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언니의 감정 따위는 고려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시설을 떠나던 그날까지도 언니랑 말도 않고 피하기만 했죠. 그렇게 미나 언니가 시설을 떠나고 저는 외톨이가 됐어요. 시설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달라질 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과묵하고 소심하게 변했으니까요. 나이가 돼서 시설에서 나온 저는 정착금으로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어요. 부끄러움도 많고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어떻게든 내 손으로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편의점이며 고깃집, 카페 등 여러 곳을 찾아가 봤지만 제 얼굴을 보고는 다들 채용을 꺼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들어가게 된 곳이 고깃집 주방이었어요. 기술이 없으니 설거지 일을 하게 되었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마스크를 쓴 채 설거지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당일 팔출 알바로 오신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감기 걸린 거야? 기침은 안 하는 것 같던데 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답답하지 않아?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얼굴에 상처가 있어서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길래 그래? 어디 한번 봐봐. 내가 잘 아는 성형외과가 있는데 값도 싸고 수술도 엄청 잘해. 나 아는 사람도 내 소개로 거기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잘 나왔나 몰라. 실력이 그 정도인데 그깟 상처 수술이야 껌이지. 내가 보면 딱 견적이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 혹하는 마음에 저는 아주머니한테 제 상처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300이면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마침 정착금이 남은 게 300만 원 조금 넘게 있던 저는 아주머니 말만 듣고 수술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원래는 돈 1,000만 원 이상 들여야 하는 수술인데 자기 사정이 딱하니 어쩌겠어. 내가 중간에서 말 잘해줄 테니 내일 당장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고. 쇠뿔도 당김에 빼라잖아. 그렇게 저는 그날 처음 본 아주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고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간호사에게 아주머니 딸이라고 했어요. 의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수술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수술 후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사회생활을 하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미세한 자국만 남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수술만 끝나면 번듯한 직장도 구하고 화장품도 사서 화장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주머니는 의사랑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며 저보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잠시 뒤 진찰실에서 나온 아주머니는 다음 주에 바로 수술이 잡혔다며 그 전에 선불로 수술비를 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도 알다시피 남들보다 훨씬 싼 가격에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말이지. 사실은 병원 측엔 비밀로 하고 의사가 단독으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돈도 의사한테 직접 건네줘야 하거든. 돈 준비는 언제까지 돼? 빠르면 빠를수록 수술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일단 나한테 현금으로 줘. 내가 직접 의사 계좌로 보내게. 내 딸이라고 했으니 그게 맞지. 안 그래? 자세한 수술 일정은 내가 내일 출근해서 알려줄게.
고작 20살밖에 안 된 나이였던 저는 아주머니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 길로 아주머니와 함께 은행 ATM으로 가서 300만 원을 찾아 아주머니한테 건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식당에 출근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아주머니는 언제 오냐고 물었더니 아니, 오늘은 아침부터 그 아줌마를 찾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혹시 학생도 돈 뜯겼어? 쌍꺼풀 수술 싸게 해준다고? 아니요. 쌍꺼풀은 아니고 상처 수술이요. 사장님, 아주머니는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줌마 안 와. 어제 하루 대타러 온 거니까. 안 그래도 호리모들한테 쌍꺼풀 수술 싸게 해준다고 돈 뜯어갔다더니 세상에 가슴을 댄 어린애 코 묻은 돈까지 뜯어가다니 정말 못된 여자네. 안 그래도 그 아줌마한테 당한 호리모들이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너도 같이 가서 신고해. 아침부터 이게 다 뭔 일이래. 그 길로 호리모들을 따라 근처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이름도 가짜고 전화도 대포폰인데다 그 아줌마를 보낸 인력사무소도 자기 업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통에 아무런 소득 없이 파출소를 나와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정착금만 홀라당 잃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만약 이럴 때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내가 이런 사기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기억에도 없는 부모님이 그날따라 사무치게 그립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이 일 저 일 마다 않고 저를 써주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일을 했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처지에 돈이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제가 일하던 도시락 공장 주임님을 통해 미국에 입양돼서 살던 남자가 35년 만에 부모를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DNA 검사를 통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혹시 나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가 유전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제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도 그쪽에서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죠. 부모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밤새 고민을 하다가 나온 저는 막상 그 자리에 나온 엄마를 보고는 준비했던 말을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많이 닮았더라고요. 내 눈과 코가 딱 엄마를 닮은 거였어요. 엄마를 보자마자 목구멍이 쎄한 게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와는 달리 너무도 담담하신 거예요. 많이 컸구나. 그동안 나 많이 미워했지?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사귀던 남자가 그러니까 네 아빠한테 버림을 받았거든. 3년이나 사귀었는데 나 몰래 딴 여자랑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널 가진 건 헤어지고 난 뒤에 알았어. 그때 널 낳아서 그 남자 집에 쳐들어가 복수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막상 널 낳아보니 그럴 용기가 안 나더라. 날 미워해도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얼굴에 그 상처는 뭐니? 보육원에서 다친 거니? 하여간에 나라에서 돈까지 받는 것들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제가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말은 보고 싶었다는 말 한마디였는데 엄마는 엉뚱한 소리만 떠들 뿐 제가 바라는 말은 끝끝내 해주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앞으로 날 찾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야.
네 아빠랑 끝난 지도 오래됐고 이미 나도 가정에 있거든. 결혼 전에 출산을 했다는 건 나랑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부탁한다. 난 지금 내 가정을 깰 수 없어. 지키고 싶다고. 그러니까 너는 네 인생 살아. 내 배로 낳은 널 버린 나 같은 사람은 잊고 살라고. 그래 줄 수 있지? 엄마는 부탁을 하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마치 협박 같았어요. 내 가정을 깨려는 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제가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가슴에 담고 있던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엄마 말대로 앞으로는 찾지 않을게요. 그 가정 열심히 잘 지키고 사세요. 그날 엄마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부모님은 없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모정이라던데 제게는 발에 치이는 돌보다 더 하찮은 게 모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고아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가슴속에 싹 터왔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더 이상 제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죠. 사람에 대한 믿음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도 다 사라지자 사는 게 지옥 같더라고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TV로 코미디 프로를 볼 때 외에는 웃음도 거의 없는 메마른 시간을 살아갔어요. 제 또래 여자들은 한창 연애도 하고 결혼해 가정도 이룰 터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것도 사치 같았어요. 그렇게 무료한 생활을 보내던 때였어요. 당시 제가 일하던 마트에 배달 직원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성격도 활달하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외향적인 남자였죠. 그곳에서 2년 가까이 일한 저보다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된 그 남자가 마트 직원들과 더 친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오는데 그 남자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야채 코너 지은 씨죠? 어제 내 환영회였는데 안 오셔서 서운했어요. 바쁜 일이 있었나 봐요. 아, 네. 그럼 오늘은 시간 어때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훅 들어온 남자를 보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죠. 이 남자가 나한테 왜 이러나?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싶으면서도 애써 설마 나 같은 여자한테 관심이나 있겠어? 그냥 빈말로 하는 소리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 지은 씨한테 작업 거는 건데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헤이, 사람 외모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나 꽤 괜찮은 남자예요. 속는 셈 치고 한번 만나봐요. 방글방글 웃으며 낯간지러운 소리를 잘도 하더라고요. 조금 황당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이렇게 서스럼 없이 다가온 남자는 처음이라서 낯설긴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도 내 또래 여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제 얼굴의 상처를 떠올리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마트에서 일할 때 상처를 가리려고 늘 마스크를 쓰고 일을 했는데 만약 남자랑 밖에서 따로 만나게 된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할 거고 그러면 제 흉측한 얼굴에 실망할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얼굴 상처 때문에 망설이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요. 어쩌다 보니 보게 됐는데
난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깟 상처가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꽁꽁 싸매고 다녀요. 어때요? 나 괜찮은 사람 맞죠? 그러니까 일 끝나고 맥주 한잔 해요. 제 상처를 알면서도 서스럼없이 다가오는 남자는 처음이라 순간 갈등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왠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무료한 인생의 작은 일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 끝나고 보자고 했어요. 그날 우리는 마트 근처 호프집에서 치맥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마음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만은 없었대요. 사실 공부에 소질도 없고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놀림받는 것도 지긋지긋해서 때려친 거예요. 후회는 없어요. 가난한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남의 도움 없이 내 밥벌이하고 사는데 기죽을 필요 없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사는 걸 보니 대단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그날 이후 마트에서 마주칠 때마다 남자는 제게 낯간지러운 멘트를 던지곤 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쁘다는 둥, 저 멀리서도 저만 보이더라는 둥,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찬사를 쏟아냈죠. 처음엔 그 말이 저를 놀리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매일같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언제부턴가 웃으면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트에서 일하면서 제가 웃는 걸 처음 본다고요. 그러고 보니 그 남자랑 자주 대화를 나누고부터 저도 모르게 출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매일매일이 즐거웠던 것 같았어요.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늘 느끼한 작업 멘트를 날리던 남자가 하루는 무단결근을 한 거예요. 배달은 밀려있는데 오픈하고 3시간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없자 점장님이 엄청 화가 났어요. 결국 내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잘라버리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퇴근 뒤 남자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마트 비상 연락망에 집 주소가 있었거든요. 주소를 따라가다 보니 원룸촌이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사는 줄 알았는데 혼자 살고 있었던 거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까지 걸어 올라간 저는 남자 집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혹시 안에 사귀는 여자라도 와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평소에 없던 용기가 나지 뭐예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한참 만에 남자가 문을 열고 빼꼼히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지은 씨, 여긴 어떻게 왔어요? 상준 씨가 무단 결근을 했길래 걱정돼서 왔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러자 남자가 저를 덥석 안고는 앓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아파 죽겠어요. 그보다 하루 종일 굶어서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혹시 먹을 거 좀 사왔어요? 나 되게 배고픈데. 마치 엄마한테 밥 달라고 닥달하는 아이처럼 구는 남자 때문에 저는 생전 처음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밥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남자는 제가 만들어준 된장찌개를 밥에 비벼 한 그릇 가득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야 살겠다는 듯 배를 두드리며 그러더군요. 아플 때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알아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은 씨는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늘 그래요. 제가 고하거든요.
그러자 남자는 몰랐다는 듯 살짝 놀라더니 이내 피식 웃어주었어요. 헤이, 그럼 내가 빨리 청혼을 해야겠네. 지은 씨 외롭지 않게 내가 지켜줘야 하니까. 지은 씨 생각은 어때요? 생글생글 웃으며 가볍게 말하는 남자 때문에 저는 그게 청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남자가 대뜸 이러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나 지금 지은 씨한테 진지하게 청혼하고 있는 건데. 연애도 않고 무턱대고 청혼부터 하는 통에 잠시 벙찌긴 했지만 사실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이 남자랑 함께 살면 적어도 외롭거나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덜컥 결혼을 할 수는 없는 일인지라 망설였더니 일단은 사귀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1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거 일찌감치 살림을 합쳐서 돈이라도 아끼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동거를 시작하고부터 그동안 몰랐던 남자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애교도 많고 다정하긴 한데 한번 화가 나면 정말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문제는 어느 시점에 화가 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같이 멀쩡히 밥을 먹다가도 불쑥 화를 내고 자기가 점장 욕을 하는데 맞장구를 안 쳐줬다고 저랑 점장님 사이를 의심하기도 했어요. 독점력 강하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이 남자가 두렵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남자 손님과 대화를 하면 그날은 집에 돌아와 살림을 부수고 욕설을 퍼부어댔어요. 야,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딴 놈이랑 노가리를 까? 네 눈엔 내가 허수아비로 보이냐? 얼굴 병신년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줬더니 이게 사람 뒤통수를 쳐? 말해봐. 너 지금까지 몇 놈한테 꼬리치고 다녔어? 너 오늘이 처음 아니지? 상준씨, 왜 이래? 아까 그 손님은 그냥 두루마리 화장지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던 것 뿐이야. 그냥 손님일 뿐이라고. 나 상준씨밖에 없는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내가 자기를 오해하게 했다면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용서해줘.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남자의 포악한 성격은 나날이 더해갔죠. 처음엔 몇 달에 한 번 정도 화를 내던 사람이 점점 더 빈도가 잦아진 거예요. 그러다 결국 폭력까지 행사했고 온몸에 멍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마트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남자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마트 점장님의 신고로 경찰이 달려왔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꾸미다가 그동안 몰랐던 남자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경제 사정 때문에 그만뒀다더니 알고 보니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서 잘린 거였더라고요. 그 후로도 사귀던 여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그로 인해 실형까지 받은 전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던 남자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결국 남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을 저지른 탓에 실형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죠. 그런데도 겁이 나서 그 동네에 못 있겠더라고요. 어디든 남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는 사람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번잡해서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준비 없이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오느라 살 집을 못 구한 저는 한동안 모텔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모텔방에 숨어서 배달 음식으로 때우며 며칠을 보냈는데
남자한테 맞아서 찢긴 이마 상처가 덧나서 고름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다쳤을 때 치료가 늦어 상처가 커졌던 게 생각나 병원을 찾아갔어요. 얼굴에 난 상처라서 어느 과로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전철역에서 가까운 성형외과로 들어갔죠. 그런데 처음 들어올 때 몰랐는데 이 병원이 일반 병원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접수를 하고 대기 의자에 앉아 있으려는데 벽에 유명 연예인 사진부터 미스코리아 사진까지 잔뜩 붙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병원은 성형수술로 유명한 곳이었나 봐요. 제가 서울살이가 처음이라 몰랐던 거죠. 제 차례가 돼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얼굴 상태를 보여야 해서 앞머리를 들어 올렸는데 귀에 걸려있던 머리가 빠지면서 마스크까지 벗겨진 거예요. 그런데 저를 진료하던 여의사가 마스크가 벗겨진 제 얼굴을 보자 화들짝 놀라지 뭐예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아무리 내 상처가 흉측하기로써니 의사가 돼선 환자를 앞에 두고 대놓고 놀라는 게 거슬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갑자기 제 차트를 확인하고는 울컥하는 거예요. 혹시 얼굴에 그 상처 5살 때 그네에서 떨어져 생긴 건가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그네에서 떨어지면서 깨진 유리병에 찍혔어요. 그러자 갑자기 의사가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문을 모른 채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된 저는 진료실을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죠. 그런데 그때 의사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지은아, 나야. 미나 언니. 기억나? 너 이 상처 내가 만든 거잖아. 나 때문에 그네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잖아. 그 말을 듣고 의사 얼굴을 살펴보니 왠지 낯이 익더라고요. 어릴 때 헤어져서 이제는 미나 언니 얼굴도 기억이 안 났지만 이목구비는 확실히 익숙했어요. 그동안 한순간도 널 잊은 적 없어. 정말이야. 한국에 돌아오고 우리가 자란 보육원에 찾아가 네 근황을 물었는데 아무도 모른다더라. 한국 떠나던 날 너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온 게 마음에 걸려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얼마나 널 찾고 싶었는지 몰라. 친엄마 얼굴은 다 잊었어도 네 얼굴만은 절대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세상에 아직도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었다니. 그동안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살았던 거야? 나 때문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해주었어요. 언니를 입양했던 양부모는 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나 봐요. 그저 주변에 화목한 가정을 보이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로 남들 앞에서는 언니한테 잘해주었지만 뒤에서는 밥도 굶기고 폭언을 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길은 남들보다 돋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뿐이었대요. 좋은 성적에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양부모를 돋보이게 해야만 자식 대접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언니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더는 부모 도움이 필요 없는 순간이 되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언니가 한국에 돌아와 가장 먼저 했던 건 저를 찾는 일이었어요. 널 찾고 싶었어. 어떻게든 내가 망친 내 인생을 보상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전공도 성형외과로 경한 거야. 널 만나면 네 얼굴의 상처는 내 손으로 꼭 고쳐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었는데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지은아, 아직도 언니가 밉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러니까 네 곁에 있게만 해줘.
네 얼굴에 그 상처 내 손으로 고치게 해줘. 그래 주겠니? 언니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언니 그러지 마. 그동안 언니를 원망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언니가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보고 싶었어. 나한테는 날 낳아준 엄마보다 언니가 더 다정했으니까. 난 언니가 나 대신 그 집에 입양 가서 잘 사는 줄로만 알았어. 그렇게 고생하고 살게 될 줄 알았으면 언니가 보육원 떠날 때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속이 좁았어, 언니. 미안해. 언니랑 저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언니랑 20여 년 만에 조우한 저는 언니 집에서 살게 됐어요. 제 사정을 들은 언니가 바로 차를 끌고 가 모텔에서 짐을 빼 자기 집으로 저를 데려갔거든요. 아직 미혼인 언니는 병원과 가까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커다란 집과는 달리 집안은 침대랑 식탁 소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휑했어요.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잠만 자는 숙소 같은 느낌이었죠. 너무 뭐가 없지? 뭘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혼자 지내는 것도 처음이고 집을 꾸미고 살 생각도 없었거든. 앞으로 우리 둘이 이 집 다 채우고 예쁘게 꾸며서 살자. 어릴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나중에 크면 우리 둘이 같이 살자고. 알다시피 나 의사잖아. 잘 나가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 언니 이제 돈도 잘 번다. 우리 지은이 대학도 보내고 잘 데리고 있다가 좋은 남자 생기면 시집도 보내줄게. 네가 내 유일한 가족이고 형제니까. 언니 마음 이해하지? 나를 낳아준 엄마도 나를 버리는 판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 미나 언니는 제게 엄마 노릇까지 하겠다네요. 얼굴에 난 상처가 이어준 인연치고는 정말 기가 막히게 끈끈하지 않나요? 언니랑 살게 된 저는 언니 도움을 받아 대입 준비를 했어요. 학원도 다니고 영어는 언니한테 따로 배우기도 했죠. 그렇게 준비한 끝에 저는 올 초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입학을 했어요. 내 인생에는 없을 줄 알았던 대학 생활을 하게 된 저는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날 버린 엄마를 찾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난생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보다 수십 수백 배는 더 기쁘고 신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미나 언니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알기에 하루하루가 고맙고 감사하답니다. 앞으로 서로 가정을 이루고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언니와의 우정은 변치 않을 거예요. 제 사연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도 응원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도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6년 만에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청산한 김포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혼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요.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와 둘이 살고 있어요. 제 직업은 행복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공무원 사회라는 게 다른 직장 사회보다는 보수적인 편이라 이혼하고 한동안은 저 혼자 쉬쉬하며 소가리를 좀 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한 게 뭐 그리 흠이라고 속을 끓였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혼한 것 자체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더없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자부하는데 가끔씩 더는 신경 쓸 남편과 시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하고 뚫리는 기분입니다. 2년이 넘었는데도 저는 여전히 제가 이혼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인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것도 안 챙겨도 되고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지만 이젠 답도 없고 생각도 없는 남편과도 부부가 아닌 남남으로 사니 뭔가 큰 짐을 던져버린 것 같은 후련함이 있는데 후련한 김에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즐겨 듣던 사연살롱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전 남편은 제가 일하던 행복복지센터에서 처음 만났어요. 솔직히 첫 만남부터 홀딱 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는데 전 남편이 몇 번 저를 보고는 호감을 느껴 자주 방문해 자기 마음을 표현하면서 저도 호기심에 만남을 시작했죠. 원래 공무원이면 공무원 중에서 소개받고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사람을 만나보니 오히려 그게 좁은 공무원 사회에서 소문이 돌아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을 제외하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쉽지 않았던 그때 타이밍도 좋게 그놈이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0대 중반으로 친구들은 전부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도 연애를 하고 싶었던 때였는데 솔직히 제가 좋다고 다가온 남편이 인물도 좀 봐줄만 하고 무엇보다 다정한 구석이 많아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원래 제가 자상하고 젠틀한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저희 친정아빠가 워낙에 무뚝뚝하고 무서운 분이셔서 그 정반대의 남자가 이상형이었는데 딱 제 이상형인 남자를 만났으니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그놈과 4년 연애 끝에 저는 30을 코앞에 두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뭐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 결혼식과 신혼집을 마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저희 힘으로 가정을 만들어 양가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리진 않았어요. 저나 남편 집이나 집이 그닥 넉넉하진 않았기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고 남편이랑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양가에서 저희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컸었죠. 그리고 더 감사했던 건 결혼 전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셨는데요. 아가, 내가 성격이 막 유들유들하진 않아서 다른 시어머니처럼 너를 챙겨주진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서로 괜한 욕심이나 기대 같은 걸 해서 속상한 일은 만들지 말자. 작은 오해가 결국엔 관계를 망치는 거거든. 그러니 그냥 각자 나나 너희나 알아서 잘 살자.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효도다. 저 말을 듣는데 저는 속으로 좀 감동했어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결혼할 때 보태준 건 없어도 시어머니라는 것 하나로 며느리 노릇 강요도 하고 바라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저런 멋진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과 다르게 살갑고 애교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결혼하면서 내가 며느리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시어머니가 하신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에 적극 동의하며 그 어떤 오해를 만들어 관계를 망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다행히 남편보다 8살 많은 누나, 즉 저한테는 형님이 시댁 근처에서 살고 계셔서 많은 걸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작은 그릇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전업주부였던 신우가 거의 매일 와서 도와준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심 형님이 가까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아들보다도 딸이 있어야 된다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인 저보다는 당신 딸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더군요. 당연하죠. 저라도 딸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모녀가 참 사이가 좋았는데 그래서인지 홀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아들아들 하지도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 덕을 제가 보는 셈이었어요. 그래서 그 덕으로 저는 남들 다 하는 신혼의 재미를 만끽하며 넉넉한 살림은 아니어도 매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형님은 그다지 반기지는 않았는데요. 형님 입장에서는 제가 시집와서 시댁은 나 몰라라 하고 남편과 둘이서만 꽁냥꽁냥 거린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못된 신우는 아니라서 괜히 시비 같은 건 걸지 않고 그냥 가끔 을케, 내가 다른 건 아니고 뭐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아무리 그래도 올케가 우리 집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우리 엄마한테 신경 좀 써줬으면 해서. 나도 며느리라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안부 전화나 작은 선물 같은 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닌데 내가 봐도 올케가 좀 우리 엄마한테 무심한 것 같아. 라고 서운한 기색을 보였는데 저는 그럴 때면 네, 앞으로 신경 쓸게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어요. 라고 대답하고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괜히 거기에 대고 시어머님이 각자 알아서 잘 살자고 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나름 저도 중간에서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님은 제가 살갑게 구는 건 어쩐지 좀 어색하고 민망하다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하셨는데요. 그때는 저도 사람이라 어디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당사자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어머니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는데요. 옆에서 남편도 속 편하게 우리 누나가 한 말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가 싫다는데 그럼 된 거지. 괜히 우리 누나 말에 휘둘릴 거 없어. 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엔 형님이 전화해서 또 뭐라고 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아마도 중간에서 시어머님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했죠. 저 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 식구들이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 시댁 식구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리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돈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돈에는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혼 초에 시댁과 트러블이 없었던 이유도 결국엔 돈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도움을 받지 않아서 예민하게 구실 게 없었던 거죠. 그때는 거기까진 모르고 그냥 유난스럽지도 않고 요구하시는 것도 없어서 감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다행스럽기도 하면서도 씁쓸하더군요. 뭐 그래도 그게 딱히 저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없어서 괜찮았는데요.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에도 시어머니는 괜히 허튼데 돈 쓸 필요 없다. 네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고를 수도 없고 그냥 나는 성의 표시로 용돈 조금 주면 돼. 외식도 필요 없어. 그냥 삼겹살 사다 구워 먹으면 되는 걸 뭐하러 식당 가서 돈을 쓰니? 라며 그저 돈만 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좀 뜨아하긴 했는데
살아보니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었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용돈 봉투 챙겨드리면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뭘 바라거나 그러지 않았기에 실망할 일도 없었는데 그저 시어머니 말씀처럼 저랑 남편이 오순도순 사이좋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결혼 2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생기니 마음가짐도 달라졌는데요. 무엇보다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물론 대출도 있고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일단 공무원인 제 월급도 그다지 높지는 않았고 남편도 대기업급은 아닌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대출을 받으면 감당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었는데 그러니 믿을 건 적금밖에는 없었죠. 그때까지 저희 부부는 각자 버는 돈에는 달리 터치하지 않고 생활비로 150만 원씩 내놓고 있었는데 생활비 관리는 제가 하고 있었어요. 나름 알뜰하게 쓰고 남은 돈은 다만 얼마라도 예비비로 모아두고 있었는데 아이도 태어나고 집장만을 위한 적금도 더 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3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죠. 그래서 남편한테 앞으로는 200만 원씩 생활비 더 걷자고 했는데요. 남편은 그건 안 된다고 길길이 뛰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두 식구든 세 식구든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적금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적금보다는 펀드나 투자 같은 걸 해야 돈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해. 라며 예민하게 구는데 솔직히 그때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이 펀드나 투자로 무슨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그냥 남편이 50만 원 더 주는 게 싫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두 식구나 세 식구냐니. 애기 태어나면 당장 분유랑 기저귀랑 매달 들어가는 돈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히 모아야 우리 집도 사지. 자기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투자를 한다고 그래.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야. 나 요즘 엄청 공부하고 있어. 유튜브도 많이 보고 경제 뉴스도 많이 본다고. 그리고 내 주변에 주식해서 큰 돈 번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다 고급 정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처럼 이자 얼마 주지도 않는데 적금을 드냐. 내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생활비 말고는 간섭하지 말자. 저는 남편의 저 말이 참 서운하게 들렸어요. 뭐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적금 붓는 게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저렇게 말하니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쩐지 우리 생활비로는 아이 낳고 여유도 없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하니 더는 돈 얘기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에서 최대한 아끼고 적금을 넣었는데 한 번은 남편이 자기가 산 주식이라며 저한테 핸드폰으로 주식창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내가 고급 정보 듣고 주식에 넣었는데 이게 3개월 만에 대박이 났어. 나 지금 얼마 벌었는지 알아? 자그마치 5천이나 벌었다. 우리 이러다 금방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집 사고 싶다고 했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주 입이 떡 벌어지게 해줄 테니까. 저는 보고도 믿기지 않은 돈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게 정말로 되는 일인가? 보고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겁이 많은 성격이라 그럼 일단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 떨어져서 돈 없어지면 어떡해? 라고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지금 계속 오르는데 팔면 바보지. 내가 이래서 자기한테 주식하라는 말을 못해.
이건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 자기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애 낳을 준비만 해. 괜히 요즘 궁상 떠는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보여준 거야. 우리 돈 많아.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라고 말하는데 내심 좋으면서도 저는 그게 불안했어요. 남편 말대로 제가 아끼고 사는 게 궁상맞아 보일 수는 있겠으나 불안하게 살 바에는 저는 확실한 게 더 좋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저는 저대로 평상시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씀씀이도 헤퍼졌고 마치 자기가 벌써부터 큰 부자라도 된 양 위태롭게 지냈는데 하루는 덥석 외제차를 계약했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타고 싶었던 차라며 팸플릿을 보여주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했고 남편은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 저러는 거라며 답답해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았고 고급 정보 들으러 가야 한다며 주말에도 나가기 바빴는데 그러니 산부인과도 저는 남편 없이 혼자 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다 못한 저희 친정에서 남편한테 한 소리 하셨는데 그때는 남편도 죄송하다며 병원은 꼭 같이 가겠다고 하더니 병원에서 핸드폰으로 주식 창만 보기 바쁘더군요. 명분은 돈을 많이 벌어 저랑 아기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거였는데 제 눈에는 헛물만 켜는 것처럼 한심해 보였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100일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는 매달 내는 생활비도 늦게 주거나 한 달 걸러주는 등 뭔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그때부터 남편은 거의 매일 술만 먹고 다녔어요. 제가 보다 못해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어도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죠. 사실 그때부터 저는 직감했어요. 영 기분 나쁘게 감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말을 못하는 걸로 봐서는 무슨 일이 터져도 큰 일이 터졌구나 싶었는데요. 그러니 저도 마음이 불안해서 남편만 보면 시비 아닌 시비를 걸게 됐어요. 빨리 무슨 문제든 풀어놓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무슨 자존심인지 제가 계속 추궁하면 을에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긴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생활비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꼬박꼬박 줄 테니까. 라며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듯 저한테 더 뭐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자꾸만 남편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라도 없으면 나도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하고 나도 아니다 싶으면 너랑 갈라서면 그만이야. 라고 말했을 텐데 그때는 이혼 생각이 없었을 때라 남편의 그런 점이 너무 답답하고 환장하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도 잠시. 나중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는지 남편은 결국 저한테 이실직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문제의 크기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이라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저기 자기야, 혹시 돈 좀 있어? 돈? 무슨 돈? 아니, 내가 주식을 하다가 좀 손해를 봤는데 대출 받은 게 좀 있거든. 근데 그게 좀 혼자 해결하기가 벅차서 미안해. 나 참, 결국엔 이렇게 될 일이었는데 왜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웠는지. 저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편이었지만 그 사과가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저는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 주식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가진 걸 다 날리는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걸 넘어 2억이라는 빚까지 만들어 놨으니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그냥 제 말 듣고 적금을 부었으면 얼마 되진 않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물은 엎어진 상태였고 누구 탓을 한들 소용이 없었는데 저도 남편의 빚 때문에 막막했어요. 저는 그때 출산휴가로 월급의 80%밖에 못 받고 있을 때였는데 2억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골머리가 아팠죠. 그래도 남편이고 우리 애 아빠인데 한 번은 넘어가 주자고 삼켜지지 않는 화를 애써 힘들게 꾹꾹 참았고 저는 남편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월급 통장을 넘겨받는 거랑 차를 파는 거였죠. 뭐라고? 지금 내 돈줄 자기가 주겠다는 거야? 차도 팔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은 앞으로도 쭉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걸로 하자. 적어도 나는 자기처럼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거엔 관심 없으니까. 그리고 이 판국에 그 차를 어떻게 타? 차 할부금에 유지비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아니, 그거 한 번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 숨통 조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좀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된 건 인정하지만 사실 이거 좋은 정보 하나만 있으면 한 방에 해결될 일이야. 그래? 그럼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자기 말대로 한 방에 해결해보지. 구야. 자기야, 내가 자기랑 싸우자고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 그냥 모험하지 말고 우리 분수에 맞게 살자. 우리 처음에 결혼할 때 그렇게 살기로 했잖아. 그리고 내가 모은 돈이랑 공무원 대출 받으면 자기 빚 해결하고 저금리로 부담 줄일 수 있어. 근데 나도 뭔가 있어야 마음을 잡지. 나라고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 자기 빚 갚는 데 쓰고 싶은 줄 알아? 남편은 제가 자기 빚을 해결해 준다고 하자 그제야 억지를 부리던 그 주둥아리를 닫았어요. 하지만 월급 통장을 저한테 주기까지 한 달 가까이 민기적거렸는데 제가 그럼 없던 걸로 하고 자기 빚 자기가 알아서 갚으라고 무섭게 말을 하니 그제야 통장을 주더군요. 그런데요, 남편이 저한테 준 통장에는 내역이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굳이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말로는 통장을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수상했죠. 그래서 남편 공인인증서를 몰래 가져다가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을 했고 비밀번호는 전에 한번 연말 정산하는 것 때문에 알고 있었기에 남편의 급여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통장 내역을 보고 또다시 속이 뒤집어졌는데요. 글쎄 저 몰래 자기 집에 100만 원씩 용돈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저한테 생활비로 150만 원, 시댁에 100만 원 주고 자기는 대략 70만 원 정도로 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 돈으로 주식까지 했으니 자기가 쓸 돈은 아예 없다고 봐야 했죠. 그러다 주식으로 꽤 큰 돈을 벌어 생각 없이 카드와 소액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았는데 여기서 제가 꽂힌 건 저한테 생활비를 못 주던 그때에 시어머니 용돈은 칼처럼 지켰다는 거였어요. 아니, 시어머님이 벌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린 딸이 있는 우리 생활비를 못 주고 자기 집에 돈을 보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날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저도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이 돈 사고 친 것 때문에 많이 예민했을 때라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빚이 전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어머님 용돈을 30만 원으로 줄이자고 했는데
그때도 남편의 반발은 심했어요. 혼자 있는 자기 엄마가 어떻게 30만 원으로 사냐며 저더러 매정하고 못된 며느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더 기가 찼어요. 나는 자기 부담 느낄까봐 우리 엄마 용돈 내 월급에서 줬어. 내가 원래 장가 가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80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 그걸 장가 갔다고 끊어버릴 수 없잖아. 엄마도 별말하지 않는 걸 봐선 당연히 우리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왕 주는 거 자기 예쁨 받으라고 100만 원 준 거야. 우리 엄마가 뭐 괜히 자기 편하게 해주는 줄 알았어? 그게 다 내가 중간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뭐 이 판국에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해? 적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나한테 다 들키지 않게 돈 사고를 치지 말든가. 아무튼 우리 형편에 어머니한테 100만 원씩 매달 드리는 건 무리야. 50만 원도 벅차고. 당신 말대로 아예 안 드릴 순 없으니 30만 원으로 하자고. 나 이것도 많이 양보한 거다? 에이씨, 몰라. 됐어. 꼴랑 30만 원 줄 거면 그냥 안 주는 게 낫지. 됐으니까 다 집어치워. 됐냐? 저는 빈정거리는 남편의 마지막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런 식으로 말하는데 말을 섞어봤자 제 속만 더 뒤집어질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한 말 그대로 알겠다며 그럼 이번 달부터 어머니 용돈은 없다고 통보하듯 말했는데요. 지도 자존심이 있으니 저한테 따지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받던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는데요. 남편한테 제가 돈줄을 잡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저한테 처음으로 따지듯 전화를 거셨어요. 무슨 빚쟁이,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대충 얘기 들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너는 하루아침에 시어머니 용돈을 안 줄 수 있니? 나도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어머니, 그 사람한테 어디까지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한 30만 원은 챙겨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아들이 그거 줄 거면 그냥 아예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그 돈 다 빚 갚는 데 쓰려고. 이게 지금 무슨 개코 같은 소리야. 니네가 왜 돈이 없어? 왜긴요. 어머니 아들이 돈 사고 쳐서 그렇죠. 그이가 자기 주식해서 있는 돈 다 날리고 빚까지 지어서 저한테 통장 뺏겼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앞으로 영영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고 친 돈 다 갚으면 그때는 한 50만 원씩은 드릴게요. 뭐야? 너 지금 거지 척선하냐? 그리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걔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랬겠어. 어떻게 너는 네 남편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매정하게 통장이랑 카드를 뺏는 게 어딨어. 걔가 그럼 무슨 낙으로 일을 해? 돈 버는 기계도 아닌데? 이건 네가 너무한 거다. 빚이야. 니들이 반반씩 해서 갚으면 되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습냐? 니네 힘들면 용돈 끊고 니네 괜찮아지면 옛다 하고 용돈 주고. 시끄럽고 당장 내가 받던 그대로 보내. 죄송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저희도 아기가 있고 이것저것 돈 나갈 곳이 많아서요. 어머님 화나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희를 좀 헤아려 주세요. 안 그럼 저 어머니 아들이랑 못 살아요.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냐? 그렇게 들리셨다면 그런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어떡하든 살아보려고 용 쓰는 거예요. 저희 이러다가는 집도 못 사고 평생 일만 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게 생겼는데 어머님은 그걸 바라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에 달리 뭐라고 하지 못하셨어요. 화가 나서 못하시는 건지 제 말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못하시는 건지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말라며 화만 내시다가 전화를 끊어버리셨는데 저는 시어머님이 그러시든 말든 용돈을 보내지 않았죠. 그러자 거의 매일매일 형님이 전화와 문자로 올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지.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 나중에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고 뭐가 우선인지 잘 생각해. 나는 올케가 현명한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실망이야? 요즘 집에 그만한 빚 없는 집도 있어? 다 빚 갚고 할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야. 올케, 내 말 듣고 있니?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엄마한테 용돈 보내. 지난달에 안 보낸 것까지 해서 전부.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아니, 지금 당장 제 코가 석자인데 200만 원을 어떻게 보내나요? 막말로 제가 남편 빚 갚아야 하니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자기들도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죠. 그래서 받다 나중엔 시어머니랑 형님 번호 전부 차단하고 제 방식대로 살림을 꾸려갔는데요. 솔직히 저는 속옷도 못 사고 다 늘어난 거 있고 화장품도 비싸서 못 사고 아이 거 같이 썼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남편 후줄근하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옷들 위주로 사주곤 했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제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 놈은 입이 대빨 나와 있었죠. 저한테 매달 받는 용돈으로 지도 빠듯하게 산다며 늘 불만을 입에 달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삶의 질이 뚝 떨어졌고 자식 노릇도 못한다며 원망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저 때문인가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 수습해주고 있는 저인데 저딴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저도 차츰차츰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애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받은 돈이 확 줄어들어 저는 아이를 영아반에 맡기고 복직을 했죠. 그리고 일하고 육아하고 빚 갚고 소액이라도 적금 붓고 살다 보니 2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 별의별 일이 많았는데 남편과 자잘하게 돈 문제로 싸우고 명절이나 시댁 챙길 날이 되면 시어머니와 형님이랑 부딪혔죠. 그래도 자기네들이 더하면 제가 정말 이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느 선에서 멈췄는데요. 사실 그때부터는 이혼이 저한테 무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이혼해버리고 저딴 사람들 다 안 보고 사는 게 저를 위해 또 우리 아이를 위해 좋았는데 아이한테 이혼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의 월급 통장을 쥐고 있을 때부터는 남편도 돈 사고 치지 않고 불만은 많아도 제가 준 용돈 안에서 생활해 어느 정도 빚도 많이 갚은 상태였는데 그렇다 보니 이 순간을 넘기면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자기 딸한테는 잘하는 아빠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희망이라고 품고 열심히 살던 저였는데 그해 형님의 큰아들이 수능을 봤어요. 고3 엄마라 그런지 그 한 해는 형님도 조용했는데 제가 알기로 조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싶었던 형님은 어떡하든 자기 아들을 인서울 대학에 보내겠다는 일념이 대단했는데 부모 마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도 같은 엄마라 그땐 형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전날 조카한테 시험 잘 보라고 엿도 사주고 대학 가면 좋은 선물도 사주겠다고 나름 외숙모 노릇을 했는데 그 뒤 2달이 지나니 거짓말처럼 조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소위 말하는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붙어 시댁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저한테 떨어졌어요. 글쎄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제 남편이 자기 조카들 대학 첫 등록금은 자기가 내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네가 하도 돈 없다고 징징거려서 용돈도 포기하고 살고 있다만 약속은 약속이니 우리 형준이 대학 입학금은 니네가 줘야 한다. 우리 형준이가 지 삼촌이 한 약속 믿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괜히 네가 또 나서서 분탕질하지 말라는 소리야. 어머니 말도 안 돼요.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저희가 내요? 그리고 그런 약속은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아니 니들은 왜 그렇게 서로 소통을 안 해? 그건 니네 사정이고 약속은 약속이다. 그럼 애써 공부해서 대학 붙었는데 돈 없어서 대학 못 가야 되겠니? 아무튼 이번엔 정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기분 좋게 조카 입학금 보내줘라. 한 500만 원 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넉넉히 보내줘. 매 학기 내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내주는 건데 통 크게 써라. 그동안 나한테 안 준 용돈보다는 적지 않니?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을 테니까 딴소리 하지 마. 알겠니? 시어머니는 제가 또 뭐라고 할세라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 남편한테 전화로 그런 약속을 정말로 했는지 따져 물었는데요. 남편은 그때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대학 등록금? 아 맞다. 내가 그랬지. 그 자식이 중학교 가서 하도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첫 등록금은 내준다고 했지. 그러고 보니 걔가 그거 믿고 그렇게 공부를 했나 보네. 기특한 놈. 기특해? 아니, 그런 쓸데없는 약속을 왜 하는 거야? 듣자 하니 나랑 결혼하기 전에 한 약속 같은데 이걸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해? 어머니 말로는 조카들이라고 하던데 그럼 세진이도 대학 가면 그때도? 뭐 그야 그렇지. 지 오빠는 해줬는데 지는 안 해준다고 하면 두고두고 상처가 될 테니까. 그리고 그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을 때 일이고 근데 형준이는 조건을 다 갖췄으니 해줘야지. 내 돈줄 자기가 다 쥐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해줘. 자기도 외숙모잖아. 그럼 우리 누나가 우리 나이 대학 갈 때 똑같이 해주겠지. 지금 그거 믿고 나더러 500만 원 하는 조카 등록금을 내주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카잖아. 그리고 우리 매형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 이럴 때일수록 남매가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형준이 등록금 주면 우리 누나도 자기한테 엄청 고마워할걸? 사실 자기 요즘 우리 누나랑 사이 좀 별로잖아.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리고 나는 그럴 돈 없어. 그냥 입학 선물로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사주는 걸로 해. 그것도 요즘 엄청 비싸. 야, 정말 사랑꼴 우습게 이럴 거야? 그래. 물론 자기랑 결혼하기 전에 내가 멋대로 약속한 건 맞는데 이제 와서 가오빠지게 그럴 순 없지. 막말로 내가 돈 안 벌고 자기한테 내 조카 등록금 내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 비참하게 만들래? 나 그냥 확 사표 써버린다. 가뜩이나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기가 애야? 그러는 난 뭐 쎄 빠지게 모아서 자기 빚 갚는 데 쓰고 싶었겠어? 몰라. 자기가 싼 똥이니까 자기가 수습해. 나는 그런 돈 절대 못 주니까 알아서 하라고. 참, 저는 남편의 저런 쓸데없는 자존심 타령에 기운이 쭉 빠졌어요. 자기 체면만 중요하고 우리 가족 사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형님이 제가 전화도 피하고 돈도 주지 않자 무작정 저희 집에 쳐들어왔는데, 그때도 눈이 뒤집혀서 당장 등록금 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올케, 나 정말 하루가 다르게 피가 말라. 내 동생이 돈 주라고 했다며. 올케가 내 아들 인생 망칠 거야? 형님, 왜 그걸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형준이 형님 아들이잖아요. 아들 등록금은 부모가 해결해야죠. 아니, 내 동생이 약속을 했다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도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 막말로 올케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우리한테 뭘 해줬어? 우리 엄마 용돈도 끊어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다달이 얼마씩이라도 엄마 주고 엄마 힘들 때 공과금 핸드폰비 내가 다 했는데 올케는 뭐 했어? 저는 형님 동생이 진 빚 갚았죠. 그리고 저희도 전세보증금 계속 올려주고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올케는 신용 보장되는 공무원이잖아. 그럼 대출받아서 주면 되겠네. 진짜 돈 몇 푼에 치사하게 이럴래? 제가 치사해요? 저요, 남편이 사고친 거 혼자 메꾸느라 8kg나 빠졌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도와달라고 했었나요? 저는 그래도 내 남편이 친 사고라서 제가 혼자 끌어안고 해결하고 있는데, 형님은 저한테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이건 아니죠. 저희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못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몰라. 지금은 내 코가 석자야. 막말로 올케 욕심이지. 올케 친족하면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동생 월급 통장이랑 카드 내 동생한테 돌려줘. 싫어요. 그러다 저 사람 또 돈 사고 치면 그때는 누가 해결할 건데요? 형님이 대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등록금 해드릴 능력이 없네요. 야, 너 정말? 엄마! 그래, 가만히 좀 있어봐. 얘야, 네가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알겠다. 그래, 미안하고 고마워. 그런데 말이다.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지 않니? 애 인생이 걸린 일인데 너도 우리 가족이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냥 네가 마음 한번 좋게 먹어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죄송해요. 솔직히 형준이 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더 못하겠어요. 요즘은 학자금 대출이나 학교별 분납도 있다는 것 같은데 그냥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돈에 엄청 예민한 형님과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당신들 돈을 쥐고 있으면서 안 내놓는 것처럼 저를 괴롭혔는데요. 옆에서 남편은 도와줄 생각도 없고, 그러게 내가 그냥 기분 좋게 해주라고 했잖아. 우리 누나가 얼마나 끈질긴 사람인데. 라며 생각 없이 남의 일처럼 말하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저런 인간이랑 부부를 살고 있다는 게 경멸스러웠어요. 적어도 전에는 그래도 내 남편이고 내 아이 아빠라는 생각에 이혼만은 하지 말고 어떡하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정이 떨어지면 그 인간 밥 먹는 꼬라지로 보기 싫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더군요.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는데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한 침대에서 자는 것도 싫어서 저는 아이와 거실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 그 인간은 무슨 생각인지 저한테 둘째 타령을 하면서 치근덕거렸어요.
정말 소름이었죠. 마음도 멀어졌고 현실적으로 둘째는 꿈도 못 꿀 상황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딴 소리나 하는 그놈이 너무 싫었어요. 그 뒤로는 제 머리엔 이혼이라는 두 글자만 빙빙 돌았는데 형님과 시어머니가 오늘까지가 마지막 날이라며 저를 달달 볶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럴 능력 없고 남편 통장이랑 카드, 거기에 남편까지 얹어서 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제가 이번에도 협박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더러 당장 돈 해주지 않으면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깽판을 치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세상 천지 어느 시어머니와 신우가 며느리 일하는 곳에 와서 깽판을 칩니까? 게다가 그 사람들은 공무원 바닥이 좁아서 소문이 날 거라면서 저를 더 압박했는데요. 이딴 게 무슨 가족인가 싶어 할 테면 하라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도무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조퇴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상담해 주시는 사무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니, 왜 여태 그러고 참고 사셨어요? 이건 사모님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에요. 양육권이든 친권이든 전부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남편분 빚 대신 갚아준 거랑 시댁에서 힘들게 한 것까지 전부 다 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 진행하시죠. 저 말을 듣는데 왜인지 위로받는다는 기분이 들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는 그때 제가 참 미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저 딴에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는 그 가정을 지킬 자신이 없었고 앞으로 더 시달리고 살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이혼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왕 이혼하는 거 남편과 그 집 식구들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이혼 소장 날아가게 만들었고 남편이 진 빚이며 기타 등등 위자료와 양육권 등으로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은 물론이고 월급 압류까지 걸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했는데 뒤늦게 소장을 받아본 남편이 발등에 불똥이 튄 사람처럼 난리가 났어요. 이혼? 너 미쳤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딴 소장을 받아. 너 결국엔 네 마음대로 다 했잖아. 우리 누나 대출받아서 형준이 대학 등록금 냈어.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기나 해? 내가 이혼할 마당에 그걸 알아야 해? 됐고 나는 너 같은 놈이랑은 더는 못 살아. 아니, 내가 네가 친 사고까지는 같이 해결하지만 어떻게 자기 집 일에만 그렇게 목을 매니? 너는 몸만 나랑 살 뿐 그 속에 든 알맹이는 니네 집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니네 집에 가라고. 가오를 살리든 한 방을 노리든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 진짜 말 열받게 하네. 그러니까 결국엔 돈 때문에 나 버리는 거네. 고작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냐? 뭐? 그럴 거였으면 돈 사고 쳤을 때 진작에 버렸어. 근데 자기가 언제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항상 자기 엄마 편이고 자기 누나 편이었잖아. 나는 그런 인간이랑 더는 살기 싫다고. 내가 왜 그런 인간 빚을 갖고 그런 인간이랑 살아야 하는데? 됐고, 나는 이혼 절대 못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냐? 그래? 그럼 어디 끝까지 버텨봐. 나는 소송할 거고 마음먹은 이상 무조건 이혼은 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막무가내 남편한테 똑같이 막무가내로 맞섰어요. 어차피 끝난 사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가 일하는 곳까지 와서
쌩 난리를 쳤는데요. 저더러 약속도 안 지키고 저밖에 모르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며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난동을 피웠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얼마나 창피하든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는데 제가 얼어있자 동료 직원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주더군요. 경찰에 공무방해죄로 신고를 했다고 하니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는 저더러 이혼소송 취하하라고 생전 처음 보는 욕들이 난무한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이혼소송에 추가 증거 자료로 넘기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이 성립되길 바랬죠. 게다가 집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혹여 남편 놈이 전세 보증금을 빼돌릴까 우려해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비밀번호를 바꿔놓는 등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피말리는 전쟁을 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이한테 참 미안해집니다. 그래도 구김살 없이 커준 딸이 너무나도 고마울 뿐인데 다행스럽게도 제 사정을 듣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남편이 와서 보증금 타령하면 절대 못 준다고 할게. 어차피 계약도 나의 엄마 이름으로 했잖아. 나는 법대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송에서 꼭 이겨. 그런 놈은 아주 고생을 작살나게 해봐야 해. 요즘 같은 시대에 나의 엄마 같은 여자가 또 어딨다고. 내가 재계약도 나의 엄마 얼굴 봐서 해준 거 알지? 그니까 주눅 들지 말고 힘내. 나이를 생각해야지. 엄마잖아. 저렇게 말을 해주시니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사실 집주인 아주머니도 남편이 하도 속을 썩여서 이혼하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더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이혼 소송하고 양육권 소송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엔 제가 승소하면서 제가 바라던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그제야 남편 놈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자길 버리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데 그것도 꼴 보기 싫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돈은 저한테 다 뺏기고 몸뚱이만 쫓겨나게 생겼으니 무조건 저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인간이 더 싫었는데요. 나중엔 시어머니와 형님까지 줄줄이 와서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전부 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막상 이혼을 하니 저야말로 손해볼 것이 1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전 남편이 된 그 인간 급여와 통장도 압류해버렸는데 따박따박 돈도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살던 전세 보증금 빼서 일단은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요. 사실 친정에서 걱정할까봐 세세하게 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워낙에 고생 많이 하고 그저 제가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이혼한 것만으로도 충격이 크신데 거기에 시시콜콜한 사연까지 다 얘기하면 알아 누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제 부모는 제 편인 게 제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일이니 존중해 주신다며 무조건 당신들에게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종종 친정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도 저 혼자 돈을 모으니 꽤 많은 돈이 모이더군요. 그리고 친정에서 조금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김포에 있는 지금의 작은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혼하고 꿈에 그리던 제 집장만에 성공할 수 있었죠. 그 뒤 아이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잘 지내고 있고 저는 근무지 변경 신청을 해서 새로운 행복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새 출발하는 기분이라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겁기만 했어요. 게다가 아이 때문에 주변에 아는 엄마들이 제법 많아졌는데요. 아이 친구들이 엄마 친구들이라고 서로 육아 품앗이 해주면서 감사한 인연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같은 엄마이자 여자이다 보니 이혼한 저를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이젠 제법 효녀 노릇을 하는데요. 아직은 고사리 같은 손인데 늘 엄마가 최고라고, 또 엄마 아프지 말라고 안마도 해주고 맛있는 게 있으면 제 입에 가장 먼저 넣어주거든요. 이럴 때면 이혼은 했어도 우리 딸을 낳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디 저희 딸이 아빠가 아닌 저를 닮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처럼 헛물켜고 괜히 남들 보여지는 것에 목을 맨다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라 생각하고 아이의 인성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제발 꼭 저의 조기 교육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1년이 조금 안 됐을 때 제가 급여에 압류를 걸고 통장까지 묶어버려 그랬는지 그놈이 회사를 관뒀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털어봤자 돈 나올 것도 없는 인간이라 저는 양육권 받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영영 저랑 저희 딸 인생에서 그 사람이 빠지길 바라고 있어요. 기껏 자기 엄마랑 누나한테 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제 생각에 그 인간들이 저보다 잘 살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또한 저랑 상관이 없는 일이니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그냥 지금처럼 속 편하게 저희 딸이랑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더는 욕심 부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희망이 있다면 저희 딸과 친구처럼 오래오래 서로 의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도 어찌 보면 엄마 욕심이겠지만 이런 제 마음을 저희 딸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결혼 전부터 시작해 이혼한 일까지 제 이야기를 써보니 참 많은 생각과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앞으로는 즐겁고 행복한 날만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